안녕하십니까, 최지윤입니다. TBS 특집 코로나19 오늘도 현재까지 들어온 속보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TV와 유튜브를 통해 코로나19 특집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4일 기준으로 발표된 코로나19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 상황실에 나가 있는 TBS 보도본부의 유민호 기자 불러봅니다. 유민호 기자. 네,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전국 코로나19 확진자 상황부터 살펴볼까요? 네, 오전 방역당국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공식 집계에 따르면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98명을 기록했습니다. 어제보다 확진자 수가 3명 늘었는데 일단 가까스로 이틀 연속 100명대를 유지했습니다. 해외 유입 9명을 빼면 확진자 대부분이 모두 지역 발생 감염자입니다. 이 가운데 서울에서는 68명, 경기에서는 55명, 인천에서는 5명이 발생해 수도권에서만 128명이 발생했습니다. 이 전국 각지에서도 여전히 감염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충남에서 20명이 발생했고 광주 10명, 대구에서도 7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경북과 경남, 강원, 부산에서도 확진 판정이 전국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광역단체는 제주와 전북 등 3곳에 불과합니다. 현재까지 총 누적 확진자 수는 2만 800여 명을 기록했고 4,700명이 격리 중인 상태입니다. 위중하거나 중증 상태에 빠진 환자는 157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망자도 2명 늘어서 누적 33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조금씩이긴 하지만 확진자가 어제보다 3명 늘었고 중증 환자도 조금 늘긴 했네요. 여전히 서울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서울시 상황은 현재 어떻습니까? 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오늘 0시 기준 서울에서 발생한 확진자 수는 모두 68명으로 누적으로 4,200명에 육박했습니다. 이틀째 60명대 환자 수를 유지해 일단 증가 추세가 좀 누그러진 상태입니다. 이 종교시설과 도심 집회 관련 확진자가 연일 늘고 있고 곳곳에서 산발적인 감염 사례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먼저 방역당국에 따르면 어제 낮 12시 기준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는 모두 22명 추가돼 추가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교회 관련 누적 확진자는 모두 1,100여 명으로 늘었고 연령대를 보면 60대 이상이 40.6%를 차지해 좀 위험한 상황으로 지금 집계됐는데요. 지난달 광복절에 광화문 등지에서 열린 집회와 관련한 그 감염자는 하루 새 21명이 늘었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모두 462명인데 전국에서 올라온 인원들이 집회에 참여한 만큼 현재까지 14개 시도에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두 집단 감염 모두 다른 종교시설과 직장, 의료기관 등에서 N차 감염을 확산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더 이야기를 해보죠. 전광훈 목사가 이틀 전에 퇴원을 했고 교회 측도 방역당국과 서울시를 향해 계속 연일 날을 세우고 있는데 어제도 기자회견을 열었잖아요. 네, 교회 측은 어제 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광훈 목사의 입장문을 대독하고 코로나19 확산에 자신들은 좀 책임이 없다 이런 입장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내놨습니다. 교회 측은 전 목사의 사택과 교회 건물이 압수수색하는 게 코로나 방역과 무슨 상관이 있냐 약간 이렇게 의문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어 예배 금지를 당한 전국의 모든 교회는 다 함께 힘을 모아 싸워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서울시도 다시 행동에 나섰는데요. 교회와 전 목사를 상대로 다음 주에 우선 5억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교회발 코로나19 확산 사태에 따른 확진자 치료비와 검사비 등 각종 비용이 발생한 건데 현 단계에서 명확하게 구상권 행사 금액이 산정 가능한 금액 중 일부를 청구하는 소장을 다음 주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시는 역학조사에 들어가는 기타 행정비용, 세수 감소, 대중교통 이용 감소에 따른 비용 등에 해당하는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일반 국민들이 전광훈 목사 측의 입장에 얼마나 동의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현재 서울에서 산발적인 감염 사례가 보고되고 있는데 이건 주로 어디서 발생한 겁니까? 네, 새로운 집단 감염 사례로 노원구 손해보험, 강북구 일가족, 서대문구 지인 모임이 추가됐습니다. 노원구 보험회사에서는 방문자 1명이 지난달 30일 처음 확진된 지 누적 확진자는 서울 5명을 포함해 모두 7명으로 늘었습니다. 강북구 일가족 감염은 누적 6명, 서대문구 지인 모임은 누적 5명으로 현재까지 파악됐습니다. 특히 의료기관에서 연이어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어제 서울 아산병원에서 추가 확진자 5명이 확인됐습니다. 전날 확진된 50대 암 환자를 포함하면 병원 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6명입니다. 확진자가 나온 동관 7층과 8층,
환자와 보호자 의료진을 검사한 결과 이 같은 병동 환자 2명과 보호자 3명이 양성 판정을 받은 겁니다. 검사를 받은 나머지 인원은 전부 음성으로 나와 이 추가 감염자가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아직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어제 한양대학교 병원의 교직원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25일 인공신장센터 직원 1명과 28일 감시대상 직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제 오전 서울시는 최근 일주 동안 총 7개 의료기관에서 의료진 최소 13명이 확진돼 치료 중이고 87명이 자가격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병원의 집단 감염에 대해서는 잠시 후 전문가와 함께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서울 자치구별로 확진자가 인구당 얼마만큼 발생했는지 알려주는 통계가 나왔다고 하는데 그 얘기 좀 나눠볼까요? 네,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일 0시 기준으로 서울시 전체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 발생률은 41.7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25개 자치구별로 비교해보면 가장 높은 곳은 역시 64.28명을 기록한 성북구였습니다. 이 사랑제일교회 관련 집단 감염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어서 관악구와 동작구, 노원구가 뒤를 이었습니다. 모두 의료기관이나 방문 판매 시설 등 집단 감염 여파가 영향을 미친 곳입니다. 이 확진자 발생률이 가장 낮은 곳은 광진구였고 이어 서대문구와 성동구 순이었습니다. 노원구 한국전력인재개발원에 설치된 생활치료센터에서는 이 치료를 받던 확진자가 탈출을 시도하다 붙잡히기도 했는데요. 이 50대 남성 입소자는 지난 1일 센터를 빠져나가려고 시도하다가 이 CCTV로 이를 지켜보던 현장 직원과 경찰관에게 이 출입문 앞에서 제지를 당했습니다. 이 환자는 증세가 호전돼 1일 퇴소할 예정이었으나 이 당일에 열이 있어 퇴소가 취소되자 이 탈출하려고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환자는 흡연자였는데 이 센터 입소 후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되자 이에 좀 답답함을 느꼈다 이렇게 좀 전해졌습니다. 네, 정치권도 다시 코로나19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새로 들어온 소식 있습니까? 네, 국회에서 근무하는 국민의힘 당직자가 어제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국회가 또다시 멈췄습니다. 이 확진자는 국민의힘 이종배 정책위의실 비서로 알려졌는데 이 국민의힘은 곧바로 5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재택근무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이 주호영 원내대표 등 간담회에 동석했던 당 지도부도 일단 자택에서 대기하며 추후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이 가운데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오늘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국민의힘 관계자는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정책위의장실 근무자 전원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12시쯤 정부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 연장 여부를 발표하는데 뉴스에 따르면 2.5단계를 유지하는 걸로 결론이 난 것 같네요. 네, 좀 관심이 많은 사항인데요. 이 정부가 다가오는 일요일, 즉 6일 종료를 앞둔 수도권에 강화된 방역 조치, 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연장 여부를 검토해 곧 발표할 예정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오전 수도권 거리두기와 관련한 앞으로 조치 사항을 논의했는데 이 결과는 잠시 뒤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오전 12시 브리핑을 통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우선 정부는 이 조치를 일주일 정도 연장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상태입니다. 이 정세균 국무총리는 최근 확진자가 다소 감소하는 모습이지만 확실한 안정세로 접어들지 못하고 있다면서 성급하게 방역 조치를 완화해 위기를 초래하기보다는 확실한 반전 국면을 만들 때까지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조치에 따라 수도권 지역의 일반 음식점들과 제과점 등은 현재 오후 9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 포장 배달만 가능한 상황입니다. 프랜차이즈형 카페 전문점은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매장 안에서는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실 수 없고 헬스장과 당구장 등 실내 체육시설은 현재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TBS 유민호입니다. 네, 유민호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통 11시쯤 되면 이제 방역 당국이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와 관련된 사항을 발표하는데 오늘은 현안이 좀 중대한 관계로 1시간이 늦춰졌습니다. 아마 2.5단계 연장 여부와 관련해서 발표가 있을 예정인데 지금까지 나온 소식에 따르면 2.5단계를 유지하는 쪽으로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잠시 후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국내 코로나19 상황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김경우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박연미 경제평론가 제 옆에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오늘 이 질문을 제일 먼저 드려볼게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98명, 이틀 연속 100명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이게 확산세가 꺾이고 있다라고 보시는 건지 이 추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확산세가 더 폭증하지는 않았다. 이 정도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추이는 감소세에 있는데 198명이면 이제 200명에서 2명 모자른 거니까 언제든지 뭐 200명대로 증가할 가능성은 있겠고요. 이제 조금 더 100명대 그리고 두 자릿수로 내려갔으면 좋겠는데 이게 빨리 내려가지는 않는데요. 아마도 이제 지난번에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고 지난주에 했던 그 2.5단계 수도권 거리두기 강화 두기 조치는 아마 이번 주부터 주말부터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는데 오늘 통계 198명 중에서 이제 수도권이 이제 어제는 한 78%였는데 오늘은 수도권이 한 60%대인 걸로 봐서 수도권 비중이 좀 줄고 오히려 비수도권이 좀 증가한 것이 아닌가 봤을 때 지금 비수도권에서 발생한 어떤 집단 감염의 양상을 한번 좀 봐야 될 텐데 그동안 퍼졌던 N차 감염이 좀 비수도권에 많이 있다면 지금 그걸 추적해서 확인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추적하는 확인하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대규모 확진자들 또 요양시설이라든지 단체로 확진이 된 사례가 있다면은 확진자 급증세가 갑자기 좀 소규모 또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남아 있겠습니다. 예, 안심할 수는 없는 단계군요. 그런데 왜 지난주에 정은경 본부장님이 이번 주에 하루에 뭐 800명, 많게는 2,000명까지도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 이런 경고를 해서 좀 놀라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럼 이거를 좀 우리가 기후로 봐도 될까요? 이 정도 숫자의 확진자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래서 전 국민들이 얼만큼 사회적 거리두기를 빨리 강하게 했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정점을 440명까지 찍었었는데요. 거기서 2배만 증가해도 800명, 거기에 한번 2배만 증가해도 1,600명, 2,000명이기 때문에 뭐 한 100명, 200명은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일단 400명, 800명 정도의 규모가 되면 그다음에 뭐 1,000명, 2,000명은 이제 금방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한 상황이었고요. 다행히 440명대에서 이제 꺾여서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 물론 이게 감소세를 보이면서 100명 두 자릿수로 내려갔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방심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소홀하게 되면 언제든지 100명, 200명, 1,000명, 2,000명 나올 수 있는 위험성은 항상 남아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강화된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가 연장되는 걸로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두 분이 의학적으로 혹은 경제적으로 좀 견해가 다를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우리 박연미 평론가님께 여쭤볼게요. 2.5단계로 연장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일단 한번 멈췄다가 이 고통을 다시 느끼자 하면 훨씬 체감하는 바가 어려우실 것 같거든요. 하는 김에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짧고 굵게 끝내서 더 이상 우리가 거리두기 격상할 필요가 없는 단계로 좀 안심하고 내려가는 게 필요할 것 같지 2단계로 계속 지지부진하게 흘러가면 하반기 경제 상황이 완전히 무너질 수가 있거든요. 가뜩이나 자영업자들이 지금 사람들 구경하기가 어려서 장사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2주 참았다가 1주 괜찮았다가 다시 참아라. 그럼 더 힘들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게 하반기에 더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짧고 굵게 끝내는 게 좋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럼 사실상 이제 3단계 준하는 방역 조치가 이어지면서 방역의 효과는 좀 나타난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도 이어질 것 같고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게 실태를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상당히 심각한 상태인데 지난해라고 해서 장사가 잘 된 게 아닌데 지난해하고 비교한 8월 마지막 주 매출을 보면 전국 60만 자영업자들의 그 매출 분석을 해본 결과 한 60%대에 머무른다는 거예요. 근데 지난해도 기준점이 그렇게 높지 않았거든요. 그런 데다가 전체적으로 보면 지난 주말에 수도권 이동량이 25% 줄었습니다. 사람을 집 밖으로 나오게 하는 게 소비의 기본이거든요. 집 밖으로 안 나가면 돈을 덜 쓰게 되죠. 그리고 충동구매 이런 것도 덜 하게 되고요. 전체적으로 소비가 좀 줄어드는 건 어쩔 수 없는 패턴이라고 해도 자영업자들의 경우에는 뭐 12대 고위험 업종 이런 곳들은 아예 영업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카드 매출 감소 이런 것들은 통계로 눈에 보일 정도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사람을 집 밖에 내보내는 게 소비의 기본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네. 근데 요새는 이제 비대면으로 소비를 하는 층들도 많이 늘었단 네. 말이죠. 그런 부분을 고려해 본다면 산업 구조가 좀 재편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가는 건 뭐 그 시대의 흐름이었는데 네. 코로나19가 말하자면 방아쇠를 당긴 겁니다. 속도를 좀 높였다. 예컨대 미국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아마존이 망해가는 오프라인 가게들을 사들여서 예. 그쪽을 온라인용 창고로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프라인 유통점은 문을 닫지만 온라인으로 상권이 옮겨가는 건 맞아요. 예. 산업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오프라인에서 나가서 쓰려던 돈을 고스란히 온라인에서 쓸 거냐 이건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고 전체적으로 수당이든 네. 뭐든 줄어들고 코로나 블루 때문에 돈 쓰고 싶은 마음이 좀 줄어들거든요. 예. 물론 충동 구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사람을 만나야 화장도 그렇죠. 하고 뭐 옷을 옷도 좀 사 예쁘게 입고 또 입고 근데 싶기도 하고 그런 할 수요 텐데. 자체가 전반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꼭 필요한 거, 생필품 그런 거 위주로 소비를 하면 전체적인 소비의 볼륨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는 교수님께 여쭤볼게요. 이렇게 2.5단계를 연장하기로 한 결정을 의학적으로는 적절한 선택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어떻게 보면 좀 도박일 수도 있습니다. 예. 우리가 2.5단계의 효과를 보려면 사실은 이제 또 일주일 정도 더 기다려봐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2.5단계를 연장하지 않고 지금 끝난다고 해도 예. 지난주에 2.5단계의 효과는 이제 다음 주에 나타날 건데요. 그때 이제 다음 주 주말에 많이 어느 정도 감소했을 것인가. 네. 이것을 이제 좀 예측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중단했는데 충분히 낮춰지지 않았다. 예. 그럼 우리가 계속 끌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낮춰지는 수준이 어느 정도로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중환자실로 예. 감당할 수 있는 환자 수를 예. 봐야 될 것 같고 또 역학조사로 확진자들을 찾아내서 또 접촉자를 찾아내서 격리할 수 있는 네. 방역망 내에서 확진자들을 통제할 수 있는 비율 네. 그리고 감염 경로를 추적해서 이 사람이 전파됐으니까 추적해서 찾아서 대규모 전파를 막는 우리 방역망에서 얼만큼 통제할 수 있을 만큼의 역학관이라든지 동선 추적 역량이 되는가 이것도 봐야 될 것 같고 또 이제 위중 환자들 이제 인공호흡기가 필요한 환자분들은 그분들을 위한 특별한 격리 중환자 병상이 필요한데 네. 굉장히 제한적으로 부족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적 환자 수가 많아지면은 점점점 이제 네. 그런 병상이 부족해지는데 이게 확진자 수가 많아지는 것과 동시에 이렇게 사망자 위중 환자 늘어나는 게 아니라 시차를 두고 2주 내지 4주 정도 시차를 두고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벌써 누적 환자가 5,000명, 6,000명에 달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한 10%가 중증 내지 위중 환자가 생긴다고 보면 이제 600명이 네. 앞으로 발생하는데 지금 현재 한 위중 환자 200명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이미 발생한 확진자에서만 앞으로 추가적으로 400명이 더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수치상으로요? 수치상으로.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온 확진자를 가지고 누적 확진자를 가지고 겨우 버틸 수 있는데 여기서 앞으로 더 발생이 되게 되면 우리가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낮춰야 되는데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확진자 수 하게 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료 시스템으로 붕괴되지 않고 감당할 수 있는 확진자 수가 되겠고 그것은 이제 얼만큼 단기간 내에 폭발적으로 생기느냐도 관계가 있고 누적 확진자 수가 얼만큼 되느냐도 관계가 되겠고 또 발생하는 사람들의 연령이라든가 기저질환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많이 생기냐 또 아니면 지금같이 교회라든지 요양시설 어르신들이 많이 감염되느냐에 따라서도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신규 확진자가 한 100명 밑으로 떨어지면 우리가 그 범위 안에 좀 들어왔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한 100명 정부에서 유지한 건 이제 2단계 네. 주체가 100명으로 잡아서 100명 정도 그리고 1단계는 한 50명 정도 네. 이렇게 잡았었는데 100명 정도가 일정하게 생기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한 400명까지 감당을 한 상태에서 5,000명 내지 6,000명이 이미 생겼기 때문에 앞으로 100명, 물론 100명이 생겨도 좀 겨우 감당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조금 더 안심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두 자릿수 이하로 50명 떨어져야 이하로 한다. 떨어지는 것을 예. 목표로 하는 것이 더 안심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조금 전에 박연미 평론가님께서 이 얘기해 주셨어요. 짧고 굵게 이걸 좀 참아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의학적으로 보실 때는 이게 감염을 확산을 잡을 때 이렇게 짧고 굵게 하는 게 효과적일까요? 매우 중요하죠. 그리고 언제 하느냐, 선제적으로 하느냐 네.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점이 지금 440명에서 꺾였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거 선제적으로 늦췄다면은 400명, 800명, 1000명에서 사회적 네. 거리두기에서 커브가 이렇게 내려갈 수가 있는데 누적된 확진자는 440명에서 누적되는 확진자랑
1000명에서 누적되는 확진자 수는 확진자 수도 많고 꺾이는 기간도 더 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일주일을 2.5단계를 한다고 해도 이것을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이 커브를 결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가급적이면 빨리 하는 예. 게 좋겠고요. 강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R값이라 그래가지고 R값이 예. 1이게 되면 계속 100명 나오는데 네. R값을 0.8로 낮추게 되면 80명, 64명, 48명 이런 식으로 낮출 수가 있고 근데 R값이 0.5가 되면 50명, 25명, 10명 이렇게 네. 되기 때문에 한 두세 사이클만 지나면은 R값이 한 얼마 차이 나는 것 같지는 않지만 나타나는 숫자는 뭐 8배, 네. 16배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하게 해서 R값을 조금이라도 네. 더 낮추는 것이 기하급수적으로 낮추는 것도 역시 기하급수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짧고 굵게 빨리 선제적으로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의학적으로도 그게 효과가 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방역만큼 이제 경제 살리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새.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 사업에 앞으로 5년 동안 170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일단 그 얘기, 어떤 얘기인지 잠시 듣고 오시죠. 한국판 뉴딜은 뉴딜 펀드와 뉴딜 금융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열어나갈 것입니다. 손실 위험 분담과 세제 혜택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수익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부동산과 같은 비생산적인 부분에서 생산적인 부분으로 이동시킨다는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네, 일단 뉴딜 펀드와 뉴딜 금융, 일반인이 이해하기에는 조금 막연하고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네. 어떤 개념인지 설명 좀 해주실까요? 한국판 뉴딜이라는 예. 걸 뉴딜 금융하고 펀드를 통해서 뒷받침하겠다는 건데 일단 뉴딜 금융이라는 건 쉽게 말씀드리면 해당 분야의 금융기관 등을 통해서 보증을 서주든지 예. 아니면 돈을 꿔준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정부에서 정책보증기관 포함해서 나가는 돈이 대략 100조 원, 그리고 5대 금융지주사를 포함한 금융권에서 나가는 돈이 한 70조 원 정도 될 거고요. 네. 직접 돈을 대출해주거나 보증을 서주거나 아니면 기존 대출금의 상환을 연장해주거나 이것들이 모두 포함이 되는 금액이고 예. 뉴딜 펀드라는 건 민간이 뉴딜 관련한 투자에 좀 돈을 넣을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일종의 금융상품을 정부가 만든다는 거예요. 예. 여기에 정부가 7조 원을 대고 나머지 13조 원을 민간 시장에서 공모 방식으로 펀드를 조성한다는 건데 네. 좀 특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일단 원금 보장이라는 말을 명문화하지는 않지만 예. 만약에 투자를 했다가 손실이 났을 경우에는 네. 정부 등에서 출자하는 그 7조 원을 가지고 원금을 보장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국채 수익률 이상을 보장을 하면서 시중에 돌아다니는 부동산으로 흘러가려는 자금을 좀 예. 흡수하겠다. 나아가서는 코로나 이후에 경제 상황을 좀 준비하겠다. 이런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제가 관련해서 뉴스를 하나 봤는데 이 지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원금 보장을 명시적으로 내걸지는 않았습니다만 사실상 그런 재정이나 정책 자금으로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라는 뉘앙스가 깔려 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세금으로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투자자의 손실을 보전해 주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또 나오고도 있거든요. 구조상으로는 충분히 그런 지적이 나올 수가 있죠. 왜냐하면 20조 원 중에서 예. 정부 출자 7조 원이 네. 후순위로 들어가게 되면 예. 만약에 손실이 발생한다 하면 정부가 투자한 건 최후의 회수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투자자들의 손실은 웬만하면 다 메워준다는 얘기니까 그런 논란이 나올 수 있는데 아마도 예. 정부의 전제는 한국판 뉴딜이라는 게 결국은 글로벌 시장이 갈 수밖에 없는 네. IT 중심의 뉴딜이기 때문에 실패할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어제 업종이 쫙 발표가 됐잖아요. 네. 예. 그린 뉴딜이라는 게 사실 두 축으로 돼 있거든요. IT 쪽에 뉴딜이 있고 그린 뉴딜이 있는데 용어가 어려워요. 일단. 사실 그린 뉴딜이라는 건 뭐 예. 환경 쪽의 얘기인데 요거는 구색상 좀 들어갔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고요. 전체적인 얼개는 네. IT를 키워서 차후에 코로나 이후의 상황을 준비하겠다. 이쪽에 중점이 되어 있는 것인데 IT도 있고 보니까 뭐 배터리라든지 바이오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보니까 그렇죠. 포함이 된것 BBIG라고 같은데요. 해서 예. 뭐 바이오, 배터리, 인터넷, 게임 이런 네. 것들이 망라되어 있어서 우리가 이른바 ICT라고 했던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차, 배터리 관련해서 응용과학 분야가 다 들어가 있는 건데
어차피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으니 투자해도 손실은 안 날 거다. 정부는 예.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말씀하신 그런 이론적인 제적은 충분히 가능한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과정에 지금 그런 재난지원금 얘기도 나오고 있고, 네. 물론 선별적이냐 보편적이냐는 좀 더 따져봐야 할 부분이지만, 거기에다가 이렇게 뉴딜 펀드에 7조 원을 나라가 투입한다고 하면 이게 재정 건전성에는 문제가 없을까라는 우려도 사실 됩니다. 재정 건전성에 우려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을 가장 중립적으로 평가를 한다면 어쩔 수 없이 돈을 좀 당겨서 써야 하지만 재정 건전성에 문제가 없는 상황은 아니다. 재정 건전성에 아무 걱정이 없다. 이것도 팩트가 아니고요. 예. 지금은 재정 건전성 때문에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 이것도 진실하지 않은 거죠. 지금은 재정 건전성이 좀 훼손되는 게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좀 갖다 써야 하는 상황이고요. 해서 정부가 네. 당정 간에 찾아낸 중립적인 결론은 한 9조 원 정도를 예. 영세 자영업자 중심으로 해서 추석 전에 선별 지급한다. 그 피해 업종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예. 여기까지 지금 대략적인 결론이 나와 있고 아마 큰 지원은 아닐 텐데 그래도 이번에는 전 국민에게 보편적 지급은 좀 어려울 겁니다. 그래도 일단 급한 분들에게는 좀 숨통이라도 네. 트일 만한 그런 걸 마련을 해야 한다라는 얘기고. 근데 뭐 보면 국제적으로 프랑스만 해도 그 경기 부양하는 데 있어서 뭐 140조 원인가를 투입하기로 했다고 하는 기사를 제가 보기도 해서 네. 나라마다 지금 난리구나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자, 이번에는 교수님께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아까 앞서서 이게 집단 감염이 병원에서도 이렇게 곳곳에서 발생을 해서 코호트 격리가 들어간 병원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이제 보면은 거기에다가 집단 휴진을 하고 있는 의료계, 의료진의 감염 이런 것까지 확산이 된다면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는 우리가 어떻게 이걸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이미 코로나 병원 내 감염을 통해서 병원이 폐쇄된다든지 또 의료진이 감염돼서 의료진이 격리되면서 진료를 네. 못한다든지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어 왔죠. 그래서 의료진 감염은 진료를 하다 감염될 수도 있지만 또 지역사회에서 감염이 돼서 그게 또 의료진일 수 있기 때문에 네. 예, 그런 분들이 감염되면서 또 동료들이 또 병원 내에서 예. 감염되고 그런 사례들이 계속 있어 왔고요. 또 물론 이제 환자분들 중에서도 병원에서는 열 체크를 하고 증상을 확인하지만 무증상 감염자도 있기 때문에 호흡기 증상이 아닌데 입원해서 알고 봤더니 코로나였더라. 네. 그래서 또 옆에 있는 환자들이 같이 감염된 사례도 있어가지고요. 병원 내 감염은 굉장히 또 문제가 되고 환자도 감염되는 게 문제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예. 기관이 폐쇄되고 특히 응급실 같은 데가 폐쇄가 되게 되면 또 응급실 이용을 못하기 때문에 예. 또 의료 공백을 많이 차지할 수가 있겠고요. 또 발생하는 그 시설에 따라서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이런 네. 데는 사실 이제 어르신들 중에 또 치매라든지 중증 질환이 있으신 경우에는 또 어디가 아프다고 얘기를 또 잘 못 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그런 분들은 혼자서 뭐 식사하시거나 화장실을 못 가시기 때문에 네. 보조하신 분이 항상 붙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밀접 접촉이 항상 일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그분들을 통해서 밀집된 시내 환경에서 전파가 되고 그래서 요양원은 한두 분이 감염되면은 입소자라든가 근무자들이 굉장히 많이 감염되는 그 조용히 전파가 시작되는 네. 그런 양상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이 요양병원 요양시설은 이제 중증 위중 환자 발생과 사망자로 직접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발생을 봤을 때 특히 이제 보호하고 지켜야 되는 곳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었고요. 예. 이제 아무래도 의료 공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료진 부족뿐만 아니라 우리가 물리적인 중증 환자를 볼 수 있는 입원 병상이 이제 부족해서 네. 진료를 못 받는다든지 또 하나 문제점은 이제 응급실 중에서도 이렇게 코로나 의심 환자를 별도로 볼 수 있는 응급실이 필요한데 예. 지금은 아직도 응급실도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음압 격리가 될 수 예. 있는 치료를 갖출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별도로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일반 환자랑 섞여가지고 다른 환자들이 또 코로나 감염된다든지 의료진이 또 감염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또 부족한 것이 열나고 호흡기 증상이 의심되는 환자들을 별도로 격리해서 볼 수 있는 응급실이 매우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분들이 이제 응급시설인가 예. 응급의료진의 어떤 그 자원을 좀 아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벼운 병이라든지 이런 데 네. 막 응급실 가신다든지 예. 또 아니면은 요즘은 조금 술 드시는 분이 이제 좀 줄었는데 다시 요즘 좀 늘었거든요. 네. 그래서 주치 상태에서는 여러 가지 사고도 많고 다치시기도 하고 그래서
술 드시고 이렇게 네네. 응급실에 와서 막 하시는 분들은 노력이 예. 또 배가 들거든요. 협조도 잘 안 되고 네네.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또 좀 술들을 좀 자제해 주셔서 네. 응급실 방문 불필요한 응급실 자원을 굉장히 많이 소모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술들을 좀 자제해 네. 주시는 노력들도 같이 좀 따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말 주말 앞두고 색다른 지적을 해주셨어요. 뭐 색다르진 않죠. 근데 꼭 필요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뭐 코로나에 지금 다들 예민해서 이러고 있는 상황에 개인 건강에 일단 좀 감기 안 걸리고 아프지 않게 그렇죠. 본인의 그 건강 관리도 잘 해야 하고 술 드시는 분들은 술을 꼭 드시지 말라는 김경우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꼭 새겨주시기 바라고요. 말씀 중에 밀집된 실내 환경이 아무래도 좀 더 코로나 감염에 취약하잖아요. 근데 관련해서 이 밀집된 환경의 환기에 대해서 뭐 그런 방법이 소개되는 영상들도 있고 이런가 봐요. 네, 오늘 오후 3시부터 유튜브를 통해서 국토부가 온라인 간담회, 전문가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인데 네. 왜 하는 거냐면 구로구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 도대체 왜 감염이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 한 아파트 한 동에서 굉장히 많은 감염자가 나왔잖아요. 사실 과거로 돌아가 보면 홍콩에서도 사스 당시에 같은 라인에서 환기구를 통해 감염된 네.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번 구로구는 좀 사례가 좀 아직 밝혀지진 다릅니다만 않았습니다만. 네, 예. 역학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환기가 워낙 중요하다고 하니까 네. 공동시설, 쉽게 말씀드리면 아파트에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이걸 안내해드린 자리가 마련돼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온라인 생중계가 된다고 하니까 다중이용시설 환기설비 검색하시면 그 영상을 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코로나19 특집 방송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경우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주말 앞두고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관리 잘 하시고 음주하지 마시고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TBS 이어서 영상 기록 시간을 품다 스페셜이 방송됩니다. TBS. 자기야, 이 집 좀 봐. 너무 예쁘다. 이런 집을 지으려면 누굴 찾아야 하나? 집 지을 땐 먼저 국가 전문 자격자인 건축사와 상의하세요. 건축물을 위한 설계부터 품질과 안전을 위한 감리까지. 건축사는 여러분이 행복한 공간을 만들어가는 국가공인 건축가입니다. 집을 지을 땐 건축사를 먼저 찾아야 하는구나. 건축사는 우리의 삶을 디자인합니다. 서울특별시 건축사회.